지금 14억 인사이트로 세계를 여는 스위치 온! 뉴스 트렌드 여행까지 없는 게 없는 하이브리드 매거진 쇼. 차이나 온! 온! 안녕하세요, 최기훈. 서지연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중국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을 사랑하는 중국인 우리 마궁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중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은 남자 마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로운 전문가를 모셨죠. 중국 경제통 강희정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의 그 산업과 시장의 여러 가지 모습을 소개하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처음으로 교수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저희의 신고식이 있죠. 각오의 해야 되죠. 말씀을 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차에 나온 유명한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아우,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교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시각 기대하면서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중국 뉴스 스위치 켜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차이나 온! 운전석이 텅 빈 택시가 도심을 달립니다. 상하이가 중국 대도시 최초로 로봇택시 상업 운행을 허가받았는데요. 앱 호출 후 QR코드만 찍으면 스스로 주행, 요금까지 결제가 됩니다. 무인 이동,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중국의 한 주얼리 브랜드가 연인 전용 스마트 반지를 선보였습니다. 터치하면 미세한 진동이 상대방에게 전달돼 말 없이도 사랑의 같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멀리 있어도 함께하는 감각, MZ세대의 디지털 로맨스템입니다. 체감온도 40도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저우는 여름마다 옛 방공호를 무료 개방해 25도 지하 피서지로 씁니다. 자, 책, 와이파이, 탁구대까지 풀옵션이라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라는데요. 자, 공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만든 새로운 여름 공략법이 아닐까요? 이상 차이나 헤드라인 탑3였습니다. 네, 저는 역시 오늘도 진짜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특히 반지가 진동으로 사랑으로 전한다는 소식이 너무 로맨틱해서 꼭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 보는 순간 지연 씨는 이 반지템에 맞아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요. 반지가 없으시네요? 저 반지 없습니다. MG. MG. MG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우리 교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네. 교수님, 탐나시나요? 반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 차고 싶네요. 그래요? 어때요? 국진 씨는? 저는 사실 저 반지템보다 택시 빨리 한번 타보고 싶다는 네, 호기심이 택시 타보고 너무 많이 그래요. 들어가지고. 상하이 무인 택시가 네. 역시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그 상하이답습니다. 그래요. 이 상하이에서 무인 택시가 정식 상용화됐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국진 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게 이미 단순한 시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대도시 최초로 정식 유료 서비스가 시작된 거라 중국에서도 화제입니다. 사실상 이 도시 교통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상하이 어디서도 이 무인 택시를 탈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현재는 상하이 푸등 지역의 지정구역에서만 운영되고요. 정부가 운전석에 무인 허가를 내준 건데 이건 단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 교통망에 자율주행차가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행정적 시스템까지 갖췄다는 의미겠죠. 전 이런 생각해봐요. 일단 기사님이 안 계세요. 무인으로 갑니다. 요금은 무조건 할인이 되겠구나. 왜냐면 인건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연 씨, 저는 동의하시나요? 완전 반대인데요. 그래요? 왜냐면 새로운 기술이고 다들 타고 싶어 할 테니까 좀 비싸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술? 네. 또 생각해보니까 일리는 있네요. 그렇죠? 네. 새로운 기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네. 지금 지금 기본 요금은 14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대략 한 2,600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택시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게 시범 운행이 아니라 네. 진짜 상업 서비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 매출을 감안해서 결정한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상암동에서, 한국도 상암동에서 무인 전기버스 시범 운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이게 상용화로 완벽하게 좀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이게 그 기술만 갖췄다고 바로 운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 교통이라든지 경찰, 보험사까지 관계 기관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빠르고 일괄적으로 허가 체계를 갖춰야 가능한 일인데
이게 중국은 아무래도 도시 단위의 통합 추진력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빨리 실현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중국에서는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무인차가 우리 일상에 어디까지 들어올지 궁금해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지연 씨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던 헤드라인 바로 스마트 커플링. 앞서 뭐 느낌이 오긴 왔지만 당장이라도 지금 사러 갈 기세가 아닌가. 너무 로맨틱해요. 저 약간 그래요? MG여서 이런 것도 꼭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지의 진동으로 사랑을 전한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교수님? 반지 안에 블루투스 칩이랑 진동 모듈,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전용 앱이랑 연동해서 상대방이 반지를 톡 누르면 1초 안에 진동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지연 씨도 이게 한국에서 팔면은 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 고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바로 전- 사고 싶은데. 이게 네. 이 브랜드는 중국에서는 결혼 전 마지막 반지라고 불리는데요. 오. 이제 실명제로 평생 단 한 번밖에 구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오. 만약에 이거를 한 번 사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제 그 상대방과 깨졌다 그러면 와. 이제 다시는 그 다음 애인에게는 사줄 수 없는 물건이 됩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긴 한데 아, 되게 재밌습니다. 네. 네, 재밌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헤드라인 어떻게 보셨나요? 폭염 피서지로 재탄생한 방공호입니다. 저는 아까 화면을 봤는데 와인 저장창고 뭐 이런 느낌도 시원하니까. 좀 났습니다. 너무 멋진 장소네요. 네. 교수님은 소시적에 이런 휴가 피서 휴양지 나만의 어떤 저런 피신처가 있었나요? 시원하게? 뭐 계곡을 자주 가긴 계곡, 했었는데 뭐 중국을 보니까 옛날에 그 충칭 그쪽에서도 이러한 그 방공호를 활용한 것을 봤는데 여기도 유사하네요. 그래요. 요즘 MZ 세대들은 지연 씨 네. 방콕 호텔 뭐라고? 호캉스. 호캉스 하잖아요. 호캉스 가죠. 호캉스가 시원하잖아요. 호캉스 호텔이. 대 방공호. 근데 방공호도 진짜 에어컨보다 시원하다고 해서 네. 호캉스만큼 시원한 25도 안팎의 온도를 자랑한다는데 맞나요? 네. 정말 시원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충칭이라든지 항저우 같은 도시는 여름마다 이 방공호를 개방을 하는데요. 원래는 사실 방공호 말 그대로 이게 전쟁 대피용 시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피서지로 이렇게 짠 하고 변신을 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할아버지들이 마작도 두고 있고 네. 아이들이 게임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공간에서 정말 뭔가 놀이터로 우리 모두의 놀이터로 이렇게 변신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서 제가 듣기에는 허거를 또 네. 판매를 하고 있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도 들었습니다. 네, 이곳이 지금 바로 그 호거 가게 사진들인데요. 네, 워낙 충칭하면 또 호거의 발상지다 보니까 네. 이것이 또 역사도 알아가고 또 이게 또 새롭게 개발이 돼서 피서지로 맛있는 문화 허거도 공간. 먹고 예. 네,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한 거 역사적 의미도 있고 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느 곳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이제 무인 자동차가 인상적이었고요. 네, 상하이에 가면 꼭 한번 좀 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국진 씨는요? 네, 저는 특히 저 사실 충칭이란 도시를 원래도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인데 충칭에 갈 때마다 사실 저런 곳에 꼭 한번 가보거든요. 요즘은 왜냐면 식당,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페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서 재탄생을 한 곳이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칭에 여행을 가실 일이 있다면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직 MZ 세대인가 봐요. 그럼 네, 반지가 그렇게 그게 그렇게 탐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세 가지 뉴스 모두 사람 중심의 뉴스여서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단계 혁신을 노리는 중국의 산업을 알아보는 시간 이노트. 네. 네, 오늘은 중국의 어떤 미래 산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요. 오늘도 이 키워드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를 보고 오늘의 주제를 유추해 보시죠. 자, 우리 교수님을 제외하고 저희 네, 세 명이서 맞춰보면 됩니다. 맞아요. 자, 오늘도 제가 우리 지연 씨께 먼저 기회를 드리죠. 어떤 거를 이게 사람의 심리를 보는 느낌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어떤 심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그림부터 힌트를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약간 뭔가 그래요. 장바구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장바구니가 있으면 일단 대형 마트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중에 맞아요. 뭐가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또
쇼핑을 좋아하니까 쇼핑몰? 쇼핑몰. 저는 포인트나 이벤트 이쪽 갈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건 아니네요. 저는 쇼핑몰. 전 무조건 이벤트. 이벤트. 네. 우리 국진 씨. 전 그냥 딱 쇼핑 이 키워드로 충분하지 않나요? 구매력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래요. 일단 저희 세 명이 골라봤는데 궁금해지네요. 네, 교수님 그럼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답이 나왔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 이커머스가 저기 있었나요? 이커머스. 요즘은 이커머스를 안 써본 분들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부터 중국의 이커머스 산업을 속속들이 파헤쳐줄 AI 비서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이나온 AI 비서 온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이커머스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중국의 온라인 쇼핑 인구는 9억 1,5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전체 온라인 이용자의 83%를 넘는 수치죠. 이커머스는 더 이상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배경엔 콘텐츠 중심의 소비 구조 변화가 큰 몫을 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는 보고 누르고 받는 소비 구조에 익숙해졌습니다. 쇼핑은 이제 영상 콘텐츠와 실시간 추천 속에서 이뤄지죠. 이는 소비자의 특성에 맞춘 중국의 다양한 플랫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예를 들어 피사는 공동구매 기반으로 저가 전략을 펼치며 3선 이하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했고 디사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쇼핑 콘텐츠 기반의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매입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신뢰도에 초점을 맞춘 제이사, 방대한 판매자 풀을 갖춘 T사까지 남녀노소, 도농상간을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맞출 수 있죠. 2023년 중국의 온라인 소매 거래액은 약 2조 2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상 중국의 이커머스 산업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노트 주제는 이커머스였습니다. 요즘은요 정말 생필품부터 식료품까지 온라인으로 안 사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이커머스를 쓰는 시대인데 네.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컸을까요? 그래요. 네, 이거 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앞서 소개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다시피 뭐 인구적인 측면에서나 사용하는 인구 뭐 아니면은 구매하는 물품에서도 요즘은 물 한 병만 사도 이커머스를 사용하는데요. VCR에서도 봤듯이 이 중국의 온라인 소매 시장은 2023년까지 계속해서 커져왔고요. 또 올해도 소폭 상승해서 15조 5천억 위안, 한화로 따지면 약 3,008조. 와, 3,800조. 와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로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놀라운 게 또 어. 10년 전부터 이렇게 컸다고. 대단하네요, 네, 정말. 맞습니다. 자,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지만 중국의 성장 속도는 정말로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떤가요? 맞습니다. 글로벌 평균 성장률이 14% 정도라면 중국의 주요 기업은 연평균 4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수님? 너무 신기한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맞물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모바일 소비 기반이 일찍 자리 잡았고요. 네. 둘째로 중국은 신용카드 단계를 이제 건너뛰고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가 조기에 정책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그 일상 속의 결제가 디지털화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쇼핑 플랫폼들이 단순 거래를 넘어서 콘텐츠와 알고리즘 추천을 결합하면서 소비 자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 결제, 플랫폼까지 이게 동시에 달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네요. 맞습니다. 그 인프라하고 문화 기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동시에 움직이면서 빠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중국의 미래 산업들을 보면 네. 여태까지 저도 배웠는데 항상 국가의 정책 지원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혹시 이커머스도 이것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 그럼요. 중국 정부는 이커머스를 디지털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14차 5개년 계획에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그러니까 이제 국경 간 이 글로벌 온라인 거래를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무슨 뜻인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교수님. 이게 아니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볼까요? 근데 또 이거보다는 교수님이 직접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 저렇게 생각하죠. 크로스보더는 이제 국경을 넘는다,
跨境이제 국경을 넘는 상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국경을 넘나드는 일종의 글로벌 전자상 거래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중동이나 아시안 지역에 이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역직구 기업에는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로는 수출형 이커머스를 키우고 또 국내에서는 생활 미찰형 소비 이를 계속해서 유도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교수님? AI 기술이 이제 추천과 감정 분석까지 정교하게 해내면서 개인 맞춤형 쇼핑을 구현할 거라고 예측되고요. 또한 챗봇이 훨씬 똑똑해지고 사기 위험도 AI로 실시간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요. 이런 것처럼 정말 중국의 이커머스는 정말로 말씀만 들어도 광활해졌다.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또 뒤따르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주 냉철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면에 대한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맞습니다. 이커머스는 이제 단순 쇼핑을 넘어서 콘텐츠, 데이터, 물류, 금융이 얽힌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이 구조는 대형 플랫폼 중심의 과도한 경쟁을 낳고 있고 영세 기업은 수익성 확보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면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까요? 네, 다만 중국 냉철하네요. 플랫폼은 이미 자체 생태계가 굳건하고 현지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의 콘텐츠 경쟁력을 잘 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잘 먹힌다고 할 수 있는 이 한국 제품들, 네. 뭐 패션, 뷰티, 그리고 건강식품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잘 전략을 짠다면 중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플랫폼과의 협업 모델을 통해서 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그렇죠? 상생 전략을 찾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좀 예리하지요,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네. 브랜드와 콘텐츠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과 이제 동반 성장하는 그런 방식을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차이나온에서 제가 가장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컬처 스폿이죠. 네, 저도 너무 기다렸는데요. 국진 씨,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설레입니다. 뭔가 이 멘트를 들으니까 저를 마치 기다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뭐 그런 오해도 둘다 기다려요. 그런 오해도 괜찮습니다. 네, 둘 다. 그래서 또 열심히 2주 동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국 산시성 동남쪽인 황청샹푸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건축물들이 가득한 황청샹푸라는 곳입니다. 사실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도 건물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오, 엄청 오래돼 보이고 근데 또 되게 견고한 느낌이 나요. 이제 이곳은 강희제의 스승이자 재상이었던 진정경이 살았던 대저택인데요. 네. 황제가 그 현판까지 직접 하사했던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실제 현판인가 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게 강희제가 직접 쓴 그 현판이거든요. 이 황청샹푸 내부인데요. 그 말 그대로 정말 웅장하고 굉장히 견고해서 전쟁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 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만든 계단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부에만 계단이 있었고 외부에는 계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이 일단 좁고 굉장히 가파르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혼자서 섰을 때 딱 맞는 그 정도 폭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피난처가 됐다고 하나 봐요. 네. 예전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탄광 산업으로 발전을 했고요. 탄광과 함께 이 문화관광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켜 왔다고 합니다. 산시 같은 경우에는 또 탄수화물의 도시라는 이 별명도 있거든요. 탄수화물이요? 그만큼 탄수화물로 된 이 음식들이 다 맛있고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꿀이나 마늘을 찍어 먹는 이 여우거마라는 것이 바로 대표 음식이죠. 지금까지 명나라 명문가의 저택 황청샹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역시. 저는 굉장히 제가
저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만 다 모여져 있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맛있죠. 포인트가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약간 탄수화물 중독 있거든요. 네. 근데 탄수화물을 또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꿀 꿀에 찍어서. 찍어 먹으면 그거는 어, 이 영상에서 나왔던 고택, 이 강희제 스승이 살던 곳, 이 확실히 당대 권문세가의 느낌,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그렇죠, 교수님? 진정경은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제의 스승이라고 불린 인물이에요. 그 일대기는 드라마로도 제작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네. 것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이 권문세가라는 말이 딱인 게 이 왕도 아니고 대신의 집인데 어떻게 보면 일개 대신의 집인데 규모는 완전 거의 왕성급이에요. 600채가 넘는 건물에 방수만 4,000개가 넘어요. 4,000개의 네. 방? 찾다가 잊어버리겠는데. 죽을 때까지 다 못 들어가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어우, 근데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웅장함은 정말 제가 보는 중국답다. 권문세가다, 권문세가. 권문세가의 중국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 외벽이 그리고 또 보면 굉장히 높아요. 이 높은 건 확실히 전쟁에 대한 어떤 방어 뭐 이런 쪽에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진 씨 어떤가 이건? 그렇습니다. 이게 성벽 높이가 약 12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레도 1km에 7개의 성문이 있고 뒷산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도 있었습니다. 아 요새네. 거의 요새급이에요. 그니까요. 근데 또 여기가 탄수화물의 성지라고 하던데. 아 정말 탄수화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 좋아하죠, 그렇죠? 탄수화물. 꾹꾹 참았네요. 네. 사실 저도 입이 조마조마했어요. 그쵸, 이 탄수화물 얘기 빨리 기다리고 여쭤봐야 계셨어.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먼저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도 있지만 이 두툼하고 굉장히 쫄깃한 도상면. 사실 중국에서 도상면 하면 바로 이 산서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헉, 저 도상면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면, 빵, 쌀. 왜요? 감자? 네네,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면. 완전 내 저는 거네. 도상면 완전 저 좋아해요. 완전 면. 네. 그러면 이곳에 가면은 정말 말 그대로 도상면의 발상지. 저는 이런 면이 너무 안 좋아. 그래요? 왜요? 아니, 면만 좋아하니까. 죄송해요. 제가 좀 무리수를 아, 뒀네요. 그래요? 뭐랄까라. 역시 여행은 누가 뭐래도 또 맛입니다. 그 맛에 탄수화물이 더해진다면. 최고죠. 지현 씨, 우리는 끝나고 짜장면. 좋습니다. 그 면도 좋습니다. 자, 역사와 문화, 맛까지 모두 갖춘 황청상푸, 이 중국 북방의 숨은 보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또 가볼 버킨 여행지가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곳은 저는 맛, 그리고 웅장함, 그리고 정원 이렇게 좀 표시를 해시태그를 좀 달아놓으면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다른 때보다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네. 면 때문에. 면도 그렇고 도상면도 그렇고 이 네. 권문세가의 그 웅장함이 맞아요, 저를 맞아요. 압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교수님은? 굉장히 그 참신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차이나오는 새로운 시각에서 중국을 접근하는 아주 유쾌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국진 씨는 소개를 해주셨지만 다녀오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저쪽 지역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요? 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네네. 괜히 뿌듯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매력 있었어요. 네, 일단 진짜로. 볼거리, 음. 그리고 맛, 먹거리.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저곳에 어느 곳을 갔는데 그냥 보고 오면 별로잖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좋지 않았나. 오늘 전 굿이었습니다. 네, 저도 굿이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의 이야기를 들어본 차이나온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정말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랍고 즐거운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죠. 차이나 온!